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5번째 페이지. 파리에 파리지행이 있다면 잡지사인 잡지행이 있죠. 예, 한국사 담당 잡지행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요즘 올림픽 좀 챙겨 보시나요? 네, 그 저녁 때 이제 딱 그 뭔가 그쪽하고 낮 시간하고 맞춰져 가지고 그때 이제 중계하는 것 중에서 이제 뭐 한국 선수들 출전하는 것 그리고 좀 재밌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짧게 보는 한 편입니다. 새벽 2, 3시까지 안 넘어가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대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 11시, 12시까지는 보다가 네. 이제 뭐 새벽 3시 반에 뭐 한다 그러면 아, 그거는 내일 아침에 뉴스로. 하이라이트로. 저는 그걸 또 못 참고 다 보다가 네. 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파리올림픽 이번에 대회 중반까지는 막 칼 쓰고 총 쓰고 활 쓰고 이런 종목에서 유독 결과가 좋아서 그렇죠. 약간 좀 전투민족 이미지가 굳혀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막 툭하면 막 파이팅 외치고 그렇습니다. 예, 막 사격, 양궁 이런 거 잘하니까 네. 세계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주몽의 후예라서 그렇다. 뭐 이제 또 예전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칼을 잘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거는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획득 형질이 유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 곽재식 작가인 줄 알았어.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선수들이 쓰는 게 서양 그 활, 그다음에 이제 서양 칼, 그렇죠. 그다음에 뭐 현대화된 어떤 이제 총이라는 점에서 네. 어쨌든 그 선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옆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줬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네. 다만 이렇게 칼, 활, 총 이렇게 딱 붙여놓으니까 네. 조선시대 때 훈련도감에서 네. 만들었던 삼수병이라고 하는 특수병단이 있어요. 오. 포수, 사수, 살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병종이 딱 맞아요. 아, 총칼 활이구나. 네, 예. 그래서 이 총칼 활을 가지고 또 다시 군대를 꾸려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은. 서양식으로 꾸려도 그렇죠. 우리는 거뜬하다. 예, 그래서 역시 뭔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뭔가 운동에 대한 어떤 재능, 그러니까 뭐 체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운동은 또 굉장히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은 편이구나. 그러니까 뭔가 자극에 대한 어떤 반작용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 너무 많이 네. 들려오고 있어요. 이제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앞으로 한 반세기 정도 올림픽은 국궁이나 뭐 중국 같은 데서 하면 뭐 청룡원을 또 이런 걸로 좀 겨루거나 예, 그렇게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네. 네, 억지로 받아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양궁 잘하니까 계속 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양궁 너무 잘하죠. 네. 자, 이제 파리올림픽도 대회 후반부에 접어드는데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을 기원하면서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올림픽 역사와 특히 일제강점기 올림픽 출전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선생님, 일단 우리나라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출전한 첫 번째 올림픽은 언제인지. 그러니까 광복이 1945년에 됐으니까 그 다음 직후 올림픽이 될 것 같고요. 바로 나갔구나. 그렇죠. 그래서 1948년에 있었던 런던 올림픽이 이제 가장 최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도 보통 이제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네. 이게 이제 하계 올림픽인데 동계 올림픽이 그거보다 먼저 2월 달에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1948년 런던 올림픽을 얘기해도 되지만 네. 사실은 가장 빠른 올림픽을 정확하게 짚어낸다면 동계올림픽이었던 생모리츠에서 있었던 그 올림픽 1948년 안에 네. 있었던 그 올림픽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2년 텀을 두고 동계 하계가 번갈아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릴리함메르 때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2년씩으로 릴레한메르 때부터 바뀌었구나. 네, 그때부터 했는데 원래는 그 전에는 그 해에 동계와 하계가 같이 열렸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 스피드 스케이트의 이제 3명의 선수가 오. 참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야, 자료 사진 보니까 48년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 대표단 자격으로 출전한 올림픽에 우리 선수단이 입장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계 스포츠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동계 스포츠는 당연히 서양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들여오고 스키는 아마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들여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막상 경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꽤 열심히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스키타를 꽂 찾고 그다음에 스케이트 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 거두고 하다 보니까 저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생모리츠 대회에서도 자연스럽게 굉장히 능숙한 모습으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견주할 수 있는 네. 실력을 갖췄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올림픽에 한 서너 명 정도 진짜 소수로 출전하는 나라들 입장할 때 왠지 더 막 신경 쓰이고 더 응원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 드는데 그렇죠. 저 때 코리아를 처음 본 세계인들도 3명.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네.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올림픽에 출전했던 한국인 선수까지 포함하면 최초는 뭐 손기정옹인가요? 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최초 송기정 선수, 송기정 선생이 네. 워낙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네. 또 그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리고 이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 LA 올림픽 1932년이 한국인이 어쨌든 일제 치하긴 하지만 네. 올림픽에 나갔던 첫 번째 올림픽이었다라고 보신다면 네. 될 것 같습니다. 1932년에 네. 한국인 선수가 그래서 출전을 했다. 이때도 이제 3명의 선수가 일본 팀 안에 포함돼서 갔었는데요. 네네. 보면은 이제 대충 그 다음 올림픽을 짐작할 수 있는 게 네. 마라톤에 이제 김은배, 권태하, 그다음에 이제 권투 종목에 황을수 선수가 나갔다고 하니까 예. 이제 마라톤의 전통이 벌써 4년 전부터 꽤 있었구나라는 권투도 볼수 예전엔 있고. 잘했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요즘에 좀 권투 종목이 조금 약세이긴 하지만 한때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었던 게. 7,8기. 네, 그래서 저거 포켓몬 이름 지은 분이 네. 정말 잘 지었다. 그 홍수몬. 맞아요. 홍수몬인데 권투 포켓몬. 예, 홍수환 네. 선수라고. 자자. 그래서 지었다고. 근데 우리식으로 지었을 때. 우리식으로 지었어요. 그렇군. 홍수몬이 홍수환 선수를 따온 거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예. 한글 방식으로 굉장히 적용을 많이 잘했었는데 예. 이거를 알고 있다면 이제 포켓몬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예. 그거를 즐기는 아이들의 아버지들이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의외의 잡지식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우리나라 선수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전에 먼저 이제 그 나갔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908년 런던 올림픽 때 처음에 이제 그 일단 동계올림픽이라는 것 자체의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하계만 있었어요. 근데 1908년에. 하계만 있었는데 예. 그 안에서 피겨 스케이팅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우리 동계 스포츠도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계 올림픽을 1924년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같은 해에 네.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이 도시를 따로 해서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어서 네.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릴 때 이제 샤모니에서 그다음에 제1회 동계 올림픽이 이제 진행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계 올림픽이 시작이 됐고 더불어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해에 계속 진행을 하다가 네. 이제 릴레 한메르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그 두 개를 나눠서 2년 사이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는 1936년에 네. 역시 이름이 좀 복잡한데요. 도시 이름이 가르미슈 파르엔키르텐이라는 대회에서 독일 도시군요. 네, 예. 여기도 이제 하계 올림픽보다 6개월 먼저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김정현, 이성덕, 그다음에 장우식 선수가 참여를 했고요. 김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1935년 전 일본 빙상 선수권 대회에서 5,000m, 1000m 우승을 했습니다. 일본까지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선수였구나. 그러니까 예. 안 보낼 수가 없었던 거고요. 예. 실제로 이제 올림픽에서 18분 2초 7로 13위에 입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예. 지금으로 보면은 아시아 신기록. 당시에 아시아 신기록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그 13이지만. 신기록을 세움으로써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서 볼 때도 자기네들은 굉장한 장비, 어떤 훈련, 어떤 그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부족했던 한국 사람들이 네. 이런 걸 앞서는 걸 보고 네. 약간 좀 속으로 좀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 당시 아주 좋은 기록을 냈던 네. 선수입니다. 김정현 선수.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한국 선수들이 처음 출전한 올림픽은 1932년 미국 LA 올림픽, 하계 올림픽이죠. 이제 처음 출전한 동계 올림픽은 1936년 독일에서 열린 대회고요. 당연히 이때는 이제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출전을 했던 것이고 이제 광복 이후에 코리아라고 적힌 단복을 입고 출전한 첫 번째 올림픽은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손기정홍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손기정 선수는 언제부터 그렇게 마라톤의 두각을 나타냈습니까? 그러니까 송기정 선수 같은 경우 1931년부터 이제 서울에서 벌어졌던 중장거리 5,000m, 1만 미터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5,000m, 1만 미터를 계속 뛰고 있었는데
1932년에 네. 김은배 선수가 서울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세워요. 비공인 세계 신기록?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아니 갑자기 이제 뭐 일본 기자들이든 한국 스포츠와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마라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이제 그 올림픽이라는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러 육상 경기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니까 송기정 선수도 이거를 내가 마라톤으로 좀 바꿔볼까 이런 참이었는데 네. 1932년에 마라톤에 참여했던 권태하 선수가 네. 편지를 씁니다. 송기정한테 내가 듣기로 네. 그 굉장히 중장거리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마라톤으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자랑스러움을 한번 드러내보면 어떻겠니? 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네.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지금 축구 유망주한테 너 이거 지금 그 자네 경기 축구 한번 해보지 않겠나? 축구 한번 해보지 않겠나? 충격을 받죠. 그래서 그러면 저 종목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중장거리에서 마라톤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뭐냐면 당시 한국에서 마라톤 좀 한다 네. 하는 선수들은 전부 다 양정고보 출신이거든요. 양정공고? 양정고보 고등보통학교. 고보. 예. 양정 지금의 이제 양정고등학교가 되는데요. 네네. 그 양정고보에 일단은 입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은배 선수가 당시 이제 세계 신기록을 냈는데 그 김은배 선수가 다녔던 양정고보에 다니니까 실력이 일치월장을 하게 되고요. 야. 그래서 LA 올림픽 직후에 사실은 이제 송기정 선수는 이미 여러 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굉장한 그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35년 일본에서 열린 올림픽 마라톤 선수 선발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다음에 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나갈 그렇죠. 선수를 선발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네. 2시간 26분 42초. 그러니까 이 기록은 지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기록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뭐 어지간한 뭐 올림픽 완주도 쉽지 않고. 에서 보면은 볼 수 있는 기록인데 이게 당시 세계 신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배경으로 이제 일본 대표팀에 이제 발탁이 됐고 이 전 대회 우승했던 게 이제 남승용 선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승용 선수하고 송기정 선수는 일본 육상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탁이 돼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나아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널리 알려진 것처럼 2시간 29분대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우승,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 3위를 하게 된 것이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끔 베를린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다라고 했던 거는 그 전에 있었던 그 전일본 그 마라톤 대회하고 네. 약간 기사를 헷갈려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1935년에는 세계 신기록을 냈지만 네. 베를린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기록이다. 그래서 26분, 29분 이렇게 이제 기록을 냈다라고 보시면 네. 착오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압도적인 실력이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 아마 송기정 선수는 마라톤을 하면서 우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이 포디움에 올라가고 그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 그렇죠. 사진 속의 그 모습.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자기를 대표해서 일장기가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기미가요가 연주가 되고 네. 자기 가슴에는 일장기가 있고 하는 그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미리 예측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럴 들기도 수 하는데요.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사진을 갖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거는 송기정 선수나 남승용 선수만 알겠지만 네. 이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조금은 약간은 좀 슬퍼 보이는 우승 시상식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느낌을 이제 당대 사람들은 조금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유명한 신문이었던 조선중앙일보, 그다음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뭐 누구는 이제 희미하게 되었다, 네네. 누구는 이제 고의적으로 지운 지웠다라고 거 아닌가요? 하지만 네. 그래서 결국 일장기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두 신문 중에 조선중앙일보는 나중에 자진 정간을 했다 폐간이 되고요. 예. 그걸로 이제 경영상의 문제로 동아일보는 정간이 되는 그런 사태를 겪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장기 말소 그렇죠. 사건이라는 것으로 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손기정 옹 같은 경우에는 또 센스 있게 약간 축하 꽃다발 같은 걸로 살짝 또 가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장기를 살짝 가려서 저기 블러 처리가 필요 없게. 그래서 저 월계수가 저 월계수. 예. 예. 서울에 있어요.
저 월계수가요? 네. 어디 뭐 그래서 박물관에 있나요? 송기정 선생이 다녔던 곳이 아까 양정고보라 그랬잖아요. 네네. 양정고보가 지금은 송기정 기념관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가면은 이제 논자에 따라서는 저 월계수도 아니다, 다른 월계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저것과 연관되어 있는 나무가 송기정 기념관 옆에 지금 큰 나무로 자라고 그 뒤에 보면은 저 포디움을 네. 지금 그 재현해 놓은 재현해놨구나. 그런 동상도 네. 있어서 한번 이제 서울에 잠깐 오셨다면은 양정고보 터에 있는 송기정 기념관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한 장의 사진인데 그리고 그때 이제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그 대회 끝나고 사인을 남긴 게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좀 덜한데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기태희 손이지 어떻게 송기정이냐라고 일본 IOC 위원회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 사람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일본인이니까 한국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이제 막 누적 국가별 메달 집계 보면 일본으로 집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그럼 송기정 선생은 어떻게 생각을 했으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 하나 중요했던 부분이 당시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했을 때 부상으로 지금은 없지만 당시 그리스 투구를 전달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럼 이거를 송기정 선생한테 보내는 게 맞는데 네. 만약에 국적이 일본이라면 일본에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예. 이런 문제가 걸렸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네. 거기 보면 이제 선수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선수 서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카드에. 네. 그래서 거기 카드에 서명을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영어로 코리아. 그 다음에 기태희 손 기정을 한자로 적으면 네. 기태희 손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글로 손 그다음에 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 하는 것처럼 그때는 예. 이제 한글 맞춤법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손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귀 정 한글로 적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독일에서 딱 볼 때 이 문서는 한국인 송기정이다. 그러네. 그래서 이제 투구도 변환됐고 실제로 이제 그 집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한국으로 지금 집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인 송기정 그리고 그런 어떤 자신의 자격으로서 우승을 했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어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이제 베를린에 머물 때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봉근 선생의 초청으로 잠깐 그 집을 방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거긴 좀 감시가 덜하니까 그랬는데 그 집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태극기를 못 봤어요. 송기정 선생이. 그 전까지는요? 그렇죠. 태극기를 그때 처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보고 예. 저게 우리 국기입니까? 뭐 일장기랑 많이 다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어디선가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긴 했겠지만 내 눈앞에서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동포가 이게 태극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감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게 우리 국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송기정 선생은 그래서 체육인으로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당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줬고 사실은 이제 그 덕분에 이제 체육 유공자라는 의미로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시기도 하죠. 네, 시간이 뭐 아무리 지나도 우리 올림픽 출전사에서 최고의 영웅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손기정홍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관일 선생님께서 일제강점기 올림픽 축구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 뭐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요즘에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데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사실은 이제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비판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맞죠. 예. 관심이 그런데 많은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랑했던 스포츠가 사실은 이제 축구만한 게 몇 개 없거든요. 반세기 만에 올림픽에서 우리 축구를 못 보네. 참, 예. 근데 올림픽 축구 얘기를 준비하셨군요. 아쉬운 대로 네.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이제 그 축구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어느 경기든 뭔가 이제 응원을 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응원의 핵심은 더비잖아요. 더비? 그러니까 라이벌전? 라이벌전이죠. 그러니까 이 라이벌전인데 일제 강점기에 이제 축구 라이벌은 당시 이제 뭐 학교들도 있었는데 도시가 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서울이 이제 막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즈음에 평양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교육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이 서울 우리가 이기지 하니까 이게 축구 경기에서도 붙어갖고 서울과 평양을 한번 붙여보자. 더비구나. 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중심이 돼서 서울 대표팀, 그다음에 평양 대표팀 한번 꾸려서 하자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반응이?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경자에 평양 평자를 써서 경평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경평전 평양에선 평경전이라고 했냐고 에디터가 물어보네요. 그 기사는 못 봤어요. 근데 이게 평경전으로 하긴 쉽진 않아요. 왜요? 이게 연고하고 고연은 그렇게 서로 네. 다르게 부르는데 예. 저기 그 기차를 타고 그 전주에서 올라와도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고요. 평양에서도 서울 가는 기차를 상행 기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약간 중심 느낌이고 그렇죠. 보통명사 느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하고 우리가 맞붙는 정도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평경전은 좀 무리였다.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네, 혹시 그랬을 또 수도 로컬들은 있겠습니다. 했을 수 있어요. 네. 평양 로컬들은. 예. 그래서 이제 서울의 이제 주축 선수들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경신, 보성, 연희. 야, 이 적대적인 보성, 연희가 이때는 같은 팀이었네요. 그러네요. 연합팀이었네. 네. 근데 이제 평양은 우리는 뭐 하나면 돼. 그러니까 학생 졸업한 그 학교 출신 그렇죠. 선수들. 학교 선수거나 학교 출신 선수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울은 경신, 그다음에 보성, 연희 전문 출신 선수들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평양은 숭실. 우리는 숭실 하나면 돼. 그래서 숭실 출신이 해서 붙었는데 네. 첫 대회는 평양이 2승 1무. 압도적이었습니다. 평양이 이겼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2회 대회는 서울이 2승 1패. 이렇게 이제 승리를 해서 사실은 이제 이 축구협회가 이제 경평전을 토스 받아서 하게 되면서 네. 일제 강점기에 한국 사람들을 뜨겁게 만들었던 라이벌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축구 국가대표팀이 꾸려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불교 청년에서 운영하던 축구단인데 이제 조선 축구단이라고 했었는데 네. 이 축구단이 거의 당시로 치면은 그 레알 마드리드나 아니면 어쨌든 네. 좋은 선수들 다 데려간 거예요. 그렇구나. 네, 한 팀인데 네. 그래서 이 팀이 그래서 그 조선축구단이라는 이름을 뭐 우리가 뭐 그 당시처럼 뭐 국가가 없었으니까 국가대표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저 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팀이야. 그러니까 조선인들로만 구성된 그렇죠. 레알 조선.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조선축구단이어서 그래서 축구 경기에 나가면 우승을 하고요. 그래서 일본에 나가서도 이제 우승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일본의 제1교포 중에 축구 잘한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연락해서 우리 팀에 들어올 생각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스카우트 제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조선축구단이 일본으로 이제 원정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뭐 그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렇게 여러 그렇죠. 나라를 뭐 다니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뭐 스페인 가서 경기하고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원정을 갔는데 일본에서 이제 각 지역에 내노라는 팀들하고 붙었는데 네. 5승 3무. 5승 3무 무패로. 무패에. 야, 그냥 다 그냥 8전 무패의 실력으로 조선의 축구의 힘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이 일본을 상대로의 그 상대 전적이 이때부터 시작된 전통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요새 약간 좀 깨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실력을 갖췄던 조선 축구단인데 이 조선 축구단이 그 베를린 올림픽을 앞두고 대형 사고를 하나 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베를린 올림픽 그 어떤 그러면 축구 대표단을 구성하기 위한 전초 대회를 이제 열게 됩니다. 전국 대회를 열게 되는데 네. 여기서 조선 축구단이 우승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럼 여기 선수들을 대거 올림픽에 보내야 되니까 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대회를 꾸립니다. 그런데 대회를 꾸렸는데 이때 이제 조선축구단이 아쉽게 예산 문제로 해체가 돼요. 그래서 그 대회는 경성축구단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축구단이 가게 되는데 이 집이 또 우승을 해요. 조선 축구단 우승을 약간 좀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경성 축구단이 우승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뭐 메이저 팀이 나갔다가 우승을 해서 그 집이 없어졌는데 사실은 또 마이너 정도 마이너까지는 세컨팀 정도가 보냈는데 거기서 또 우승을 해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 축구 선수 몇 명을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김용식, 김영근 두 선수를 뽑게 되는데 또 이 김영근 선수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나 평양 축구단인데 텐진으로 원정 가야 돼서 당신네 요구에 응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프로 선수 이렇게 차출했는데 난 더 중요한 원정 경기가 있어서 차출 거부. 국가대표 차출 거부해서 나가버려서 결국은 이제 김용식 경성 그 명분이고 일제 팀으로 들어가기 싫었던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영근 선수는 사실은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본 축구팀 코치하고 목욕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바가지로 때려버렸답니다. 또 이런 전설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김영근 선수는 빠지는데 명목상으로는 나 원정이 있어서 그 팀에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원래 두 명, 김용식, 김영근 두 분 선생님을 이제 뽑았는데 김용식 선생만 차출이 돼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당연히 차별했죠. 그래서 뭐 경기에 내보내지도 않을 것처럼 했지만 이 김용식 선생님이 굉장히 체격이 다부지고 그러고
어쨌든 누구하고 어떻게 보면 맞서서 기세가 눌리지 않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일본 코치를 압도하게 되면서 본선 경기 두 경기를 모두 참가하게 되고 거기서도 이제 탁월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8강으로 베를린 올림픽 때 8강에 갔다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 애초에 그 조선 축구단 선수들 많이 뽑았으면 뭐 참석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4강 이상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냥 뭐 예. 경성축구단 보냈으면 뭐 4강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4강을 어게인 저기 어게인. 1966이 아니라 어게인 1932 그랬을 수도 이렇게도 있네. 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베를린 올림픽에 그러니까 송기정, 남승용, 그다음에 농구에서는 이성구, 염은현, 장희진, 복싱의 이규환, 그다음에 축구의 김용식 이런 분들이 참가했었다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 강점기의 올림픽 그 출전사는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축구팀의 김용식 선수가 이제 돌아오는 그 길에도 뭐 약간 드라마 같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공부하고 또 이제 목사였기 때문에 목회 일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축구가 워낙 좋은데 그러려면은 뭔가 하나를 더 배워야지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영어였어요. 영어를 배우셨어요? 네, 그래서 영어하고 축구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 두 개가 굉장히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올림픽 참가를 하니까 외국 선수들은 힘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축구를. 테크닉. 기술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저 선진 기술이 뭔지를 배워야겠다 해서 선상에서 그 책을 다 읽고 그거를 요약해서 영어로 된 축구 기술 책을 그렇죠. 읽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한국에다가 접목시키겠다고 그거를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선수 활동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축구 기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광복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팀들을 이끌고 나갈 때는 그때는 선수로서가 아니라 이제 코치. 감독으로서 이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이제 보여줄 때 말로만 하면은 저분은 본인은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잘하라 그래. 그럴 수 있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나의 기술을 계속해서 뭔가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늘려가고 싶고 그런 것들이 좀 후배들한테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무지막지한 계획을 설정을 합니다. 어떤 계획? 보통 우리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1만 시간 투자하면 뭐 안 되는 게 없다. 전문가가 된다. 근데 이분은 1만 1을 투자를 한다. 이게 뭐예요? 만일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본인이 혼자서 축구 기술을 계속해서 연마하고 녹슬지 않도록 하겠고 내가 그 1만 일이 될 때까지는 축구 기술을 하루라도 훈련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김용식 선생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1960년대 70년대 뭐 국내 뭐 축구대회 열리잖아요. 그럼 김용식 선생 나와서 그 뭐 호나우도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축구공을 가지고 이렇게 기회 같은 것들을 하시는 걸 보여요. 드리볼 같은 거를. 이거를 그 노익장을 계속해서 과시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1만 일 훈련 과정의 하나였던 겁니다. 이야, 1만 일이면 근데 선수 생활이 거의 끝날 69, 것 같은데요. 70에 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끝내게 된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스포츠를 얼마나 그러니까 진짜로 진심으로 다가섰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김용식 선생님. 그럼 선생님,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이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올림픽에 처음 나간 건 언제죠? 그렇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광복 이후 48년? 런던 올림픽이었고요. 첫 상대는 이제 멕시코였는데 놀랍게 5대 3으로 이깁니다. 이겼어요? 첫 출전에서?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내부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선수단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스웨덴은 이제 0대 12로 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스웨덴이 또 그렇죠. 근데 그때 스웨덴이 또 우승했습니다. 우승팀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최강팀이었네. 우리가 최강팀하고 붙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8강까지 런던 올림픽에 진출을 해서 올림픽과 한국 축구는 굉장히 좋은 인연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 파리 올림픽이 조금 더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1954년에는 이제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 감독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54년이 우리 첫 출전이죠, 월드컵. 그렇죠. 스위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헝가리한테 지고 일단 헝가리한테 9대 0인가로 진 게 기억나요. 그렇죠. 근데 그때 헝가리가 어마어마한 팀이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다 져도 좋다. 그러나 한 골만 넣자. 그래야만 전쟁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들 조금이라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스포츠는 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관중이 생기고요. 그렇죠. 그 관중이 이제 만약에 국가대표가 된다 그러면 전 국민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힘을 김용식 선생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이제 국가대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개인의 경기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들이 태극기를 달고 가는 이유는 조금 더 다른데 또 좀 확장해서 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네. 당시 김용식 선생이 생각했던 이 부분은 네. 사실 이제 송기정 선생이 1936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네. 많은 한국인들이 항상 일본 사람들 그런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은 2등 민족이야. 그리고 너희는 또 이제 광복 이후에는 2등 국가야. 네.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왜 저들이 하는 걸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이 하는데 왜 우리나라라고 못하고 우리 전체가 못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 월드컵 초대 감독이 이제 김용식 선생님이고 이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좀 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선수들에게 풀어넣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1942년쯤 돼서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이 점점 불리해지면서 일제는 한반도 내 모든 단체 운동을 사실상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에서 축구하던 사람들은 뭐 죄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일제가 조선인의 단체 스포츠를 그렇게까지 금하려고 했던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스포츠의 다른 이름이 전쟁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일본이 볼 때 스포츠를 통해서 조선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저항 정신 이런 것들을 좀 무마시키고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인들이 이제 스포츠의 두각을 나타내고 또 거기에 열광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팀 경기 같은 경우는 응원을 하게 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한국인 나는 누구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으로 볼 때는 이거 위험하구나. 민족 의식을 깨우는 것이 되는구나. 네. 이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시문 같은 경우는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 그리고 송기정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의 시를 네. 짓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그 시대랑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는 또 그래서 성과를 낸 또 아쉽지만 또 성과를 내지 못했던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네.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해왔고 그치, 또 그치. 결과를 냈고 또 그것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네. 한편으로 응원하지만 또 응원 속에서 나도 한번 조금은 더 힘을 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 올림픽의 또는 스포츠의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파리올림픽 기간을 맞아서 오늘은 일제강점기 우리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관희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